안녕하세요. 게이트 오브 위즈덤 채널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도서는 기록이라는 세계입니다. 지은이는 리니님이고 펴낸 곳은 더 퀘스트입니다. 지은이 리니님은 아날로그 기록, 손글씨, 필사처럼 속도가 느린 일에 정성을 쏟는 것을 좋아합니다. 17만 명의 기록 친구들에게 기록하며 사는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기록의 가치를 전하는 커뮤니티 아날로그 살롱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도서관, 학교, 데스크라운지 홍대, 5kg 북스, 베스트펜 등 다양한 기관 및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기록의 즐거움과 손글씨의 매력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록이 막막한 분들에게 짧은 메모. 저는 SNS에 각종 기록을 남기기도 하고 블렛저널 등 여러 가지 쓰는 법에 대한 강연도 종종 하러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 강연이 끝나고 이어지는 Q&A 시간이나 메시지로 질문을 남겨주시는데요. 그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많이 물어보는, 그러니까 부동의 1위를 차지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기록을 하고 싶은데 무슨 내용을 어디에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왜 쓰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에 돌아오는 답변은 참 다양합니다. 일상의 소소한 행복과 감사한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간직하고 싶어요. 중요한 배움과 깨달음을 오래 기억하고 싶어요. 목표를 이루는 과정을 기록하고 싶어요.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면서 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요. 시간이 지나도 지금의 순간을 생생히 떠올리고 싶어요. 하루하루 변화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남기고 싶어요. 기록을 하고 싶은 이유는 각양각색이지만 결국 삶의 소중한 순간들을 간직하고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을 주는 행위라는 점에서 닮아 있습니다. 개인마다 정도는 달라도 우리 인간은 더 나아지고 싶고 더 성장하고 싶은 마음을 품은 존재잖아요. 목표한 바를 이루고 싶다는 다짐, 생각을 정리해서 복잡한 상황을 해결하고 싶은 욕구, 행복했던 시간을 오래 기억해두고 싶은 마음, 문득 떠오른 영감을 잊어버리기 전에 기록해두려는 의지까지. 어제보다 오늘 더 나아지는 과정에서 쓰는 행위가 주는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기록이라는 도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우리는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앞서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처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거죠. 저는 일상에서 기록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적용해보는 것을 즐겨하는데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거든요. 저 역시 쓰다만 노트도 많고 현재 고민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기도 해서 너무나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어떤 답변을 드려야 여러분이 기록이라는 행위의 허들을 유연하게 넘을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우선 내 마음부터 파악해봅시다. 기록을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보통 귀찮아서, 무엇을 써야 할지 몰라서, 완벽주의 성향이어서 이 세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시작 앞에서 망설여지는 이유가 이 중 하나일 수도 있고 세 가지 모두일 수도 있습니다. 희망적인 사실은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해결되어도 기록이 재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록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생각하면서 해결 방법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사실 기록은 귀찮은 게 맞아요. 굳이 하는 일이거든요. 일상에서 지나치고 싶지 않은 순간들을 만났을 때 굳이 노트를 펼치거나 애플리케이션을 켜서 글로 기록해 붙잡아두는 거잖아요. 그냥 흘러가게 둬도 되는데 말이죠. 이렇게 굳이 하는 수고스러운 일은 평소에 하지 않던 노력을 해야만 해요. 문제는 이 노력이라는 단어가 부담을 준다는 거예요. 많은 분이 기록을 시작할 때 비장한 각오를 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기록하겠다, 용도와 상황에 맞는 체계적인 기록을 하겠다 등 굳은 마음을 먹어요. 반드시 1일 1피드씩 올려서 1만 명 계정을 만들 거야. 주제별로 노트를 여러 권 만들어야지. 계획과 실천, 개선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체계적인 기록을 할 거야. 업무 기록은 노션, 감정이나 생각은 다이어리에 적어야지. 목적에 맞게 분류하면 필요할 때 빨리 찾아볼 수도 있고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으니까. 어휴, 벌써 숨이 막히지 않나요? 처음에는 아무리 목적한 바가 있어도 기록의 효용이나 방법, 매일 써야겠다는 각오, 남겨둔 기록이 의미로 거듭나길 기대하는 마음은 잠시 내려놓길 바랍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노트나 자주 사용하는 앱에 뭐라도 그냥 써보세요. 단어 하나, 간판 이름,
누군가와 나눈 한마디, 인상 깊게 봤던 콘텐츠 제목, 지루했던 일상 등 어떤 것이든 좋아요. 제 지인은 가방 안에 손바닥만한 노트를 항상 넣고 다니는데 그 노트에는 갑자기 문득 드는 생각을 적는다고 해요. 버스를 타고 퇴근하는 길에 떠오른 저녁 메뉴나 커피를 마시다가 떠오른 사람,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중에 메모하고 싶은 말 등을 써둔대요. 얼마 전엔 그 노트에 써뒀던 내용을 기반으로 브런치 스토리라는 플랫폼에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벌써 5편의 글을 완성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를 계기로 전에는 생각해본 적 없던 작가의 꿈을 꾸게 됐다는 그의 얘기를 듣는데 저도 덩달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뭐라도 그냥 써보는 일이 나중에 가져다줄 놀라운 선물, 아마 여러분도 받으면 깜짝 놀라실걸요. 아무거나 써보라는 말이 막막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한국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사람들 앞에서 자기소개하기, 무엇이든 좋으니 자유롭게 해봐라는 말이잖아요. 이런 분들에겐 본인이 좋아하는 주제에 관해 기록해보길 추천합니다. 기록의 유익은 누구나 알지만 모두가 쓰지는 않아요. 앞서 말씀드렸듯 기록은 귀찮은 행위잖아요. 수고로운 이 일을 꾸준히 하려면 일단 재미라는 요소가 중요합니다. 재미를 느끼려면 먼저 자신의 관심사로부터 시작하는 게 쉬워요. 노트에 한 번부터 30번까지 숫자를 쓰고 그 옆에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것들을 쭉 써보세요. 물건, 취미나 취향, 호기심이 가는 대상, 즐겨보는 드라마 등 무엇이든 좋아요. 쓰다 보면 요즘 내가 어떤 것들에 관심이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 수 있어요. 특히 한 번부터 10번까지는 현재의 내가 흥미를 느끼는 주제일 확률이 높아요. 저는 이런 것들을 적어봤어요. 플레이리스트, 건강한 요리 레시피, 가고 싶은 여행지, 보고 싶은 드라마, 위시리스트, 배우고 싶은 일, 빈티지, 산책, 편지, 식물 키우기. 이렇게 10번까지 채웠다면 그중 한두 가지를 골라 집중적으로 기록해보세요. 아마 작은 노트 한 권은 거뜬히 채울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플레이리스트가 주제라면 아침에 듣기 좋은 노래 또는 비 오는 날 듣기 좋은 노래처럼 분위기나 감정에 맞는 음악 리스트를 써보세요. 좋아하는 노래의 가사나 특정 음악에 얽힌 추억을 적어보는 것도 좋고요. 굴러다니는 노트에 제목을 붙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제목만 써넣었을 뿐인데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제목을 붙인 노트에 기록할 소재가 여기저기 눈에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마치 자동차를 구매할 계획이 생기면 어딜 가도 자동차만 보이는 것처럼 노트에 제목을 붙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제목과 관련된 보물 같은 순간을 자주 만나게 될 거예요. 나만의 의미가 담긴 제목도 좋고 좋아하는 단어나 마음에 드는 단어로 정해도 좋아요. 저는 누군가의 말, 다정한 순간들, 나를 넓히는 단어들 같은 이름을 붙여두고 수시로 쓰고 있답니다. 완벽주의에 대해서는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완벽주의에서 벗어나기까지 저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블랙저널을 처음 쓸 땐 비싼 노트를 무려 3권이나 갈아치웠어요. 첫 장을 망쳤다는 이유로요. 필사 노트를 쓸 땐 글씨를 잘못 쓰기라도 하면 얼마나 짜증이 났는지 모릅니다. 노트를 펼칠 때마다 잘못 쓴 글씨가 나 여기 있어 하고 소리치는 것 같아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이 이야기에 공감하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거 아세요? 기록을 대하는 태도는 삶의 태도와 많이 닮았어요. 보이지 않는 미래를 걱정하며 시작을 망설이는 마음, 시도하는 일이 무탈하게 잘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 실수 없이 이어가고 싶은 관계, 큰 노력 없이 얻고 싶은 성취, 남과 비교하느라 정작 나를 들여다보지 못하는 순간 같은 것들이요. 그래서 완벽주의 때문에 시작의 허들을 넘지 못할 때 사실 방법은 딱 하나예요. 완벽하지 않더라도 시작해보는 거죠. 아기가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수백 번 넘어지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고 걷잖아요.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웠고 서툰 일이라도 도전을 거듭해 익숙해지는 것을 이미 온몸으로 체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투성이어도 괜찮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되니까요. 완벽한 삶이 없듯 완벽한 기록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글씨를 틀리면 수정 테이프로 지우면 되고 페이지를 망치면 찢거나 그냥 넘기면 돼요. 기록으로 남기는 행위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록을 뜻하는 영어 record는 라틴어 recorderi에서 유래되었어요. recorderi는 다시 re와 마음 콜, cordes이 결합되어 기억하다,
반복하다, 기록하다 등의 뜻을 지닌 단어고요. 즉, 기록은 다시 마음에 새기고 싶은 걸 남기는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쓰기보다 내가 진심으로 남기고 싶은 것에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마음에 새기고 싶은 순간을 남기는 일은 그 순간을 살아내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지식과 경험을 통해 지혜를 얻을 수 있듯 기록을 꾸준히 하면 나의 세계를 넓힐 수 있습니다. 수고스럽고 조금은 막막하게 느껴져도 일단 많이 써봐야 하는 이유예요. 깊은 우물에서 물을 퍼올리려면 한 바가지 정도의 마중물이 필요한 것처럼 별것 아닌 가벼운 기록으로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세요. 지금 이 순간의 작은 기록이 여러분의 세계를 확장하는 첫걸음이 될 테니까요. 하루를 2번 살게 하는 일기의 힘 날 것의 일기.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지 않을까요? 방학 숙제로 내준 일기를 개학 전날에 몰아서 써내려간 경험 말이에요. 저도 자주 그랬답니다. 그날의 에피소드 지어내면 그만이었지만 문제는 날씨였어요. 혹시 현정이 모범생 친구가 쓴 일기 속 날씨와 달라서 선생님께 들키면 어쩌지? 하는 걱정에 마음이 조마조마했던 기억이 납니다. 방학을 맞아 뛰놀기 바빠서 그렇지 일기 쓰는 걸 싫어하는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좋아했죠.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나눠준 일기장의 제목이 나의 다짐 실천 기록장이었거든요. 그날 겪은 일, 감정, 생각을 쓰고 나면 노트의 제목처럼 나의 다짐을 정리하고 실천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일기장 귀퉁이에 색깔 볼펜으로 적어주신 선생님의 코멘트도 얼마나 소중했는지 몰라요. 제가 쓴 일기를 읽고 선생님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궁금해서 학교길에 책가방을 열고 일기장을 펼쳐보기도 했었어요. 그럼 성인이 되고 나서도 일기를 꾸준히 썼느냐고요? 아니요. 일기를 쓰는 날보다 쓰지 않는 날이 더 많았어요. 바쁘면 바쁜 대로, 귀찮으면 귀찮은 대로 미루게 되더라고요. 노트에 쓰는 게 힘들면 블로그에라도 흔적을 남겨보려 했던 시절도 있었는데요. 그리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온라인에 남기는 일기라고 생각하니 누가 볼 것 같아서 자꾸 글을 꾸미고 포장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솔직한 내 마음이 아닌 꾸며낸 일기를 시간 내서 쓰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싶어서 곧 그만두었어요. 그래도 가끔 일기를 쓰고 펼쳐보긴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쓴 일기처럼 꾸준히 매일의 일상을 담지는 못했지만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지난날의 제가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주로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 쓰곤 했어요. 속상하거나 짜증나는 일이 있을 때,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할 비밀이 생겼을 때,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지거나 답답할 때, 우울할 때처럼요. 흥미로운 사실은 일기의 내용은 세상에서 제일 우울한데 가장 마지막 줄은 늘 희망적이었다는 거예요. 잘 될 거라고 믿어.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아자아자. 난 할 수 있다. 너만 그런 거 아니야.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내면 되는 거야. 생각해보면 일기를 쓴다는 건 내일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없다면 굳이 오늘을 기록할 이유도 없을 테니까요. 매일 쓰지 못할 때도 있고 한 줄 겨우 쓰는 날도 있지만 그럼에도 계속 일기장을 펼쳐요. 이 작은 기록들이 저를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힘이 된다는 걸, 일기장 속에 쌓여가는 하루하루가 모여 새로운 희망이 되어준다는 걸 아니까요. 여러 번의 시험관 시술로 몸이 망가졌을 때도 한참 일기를 썼습니다. 아기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남편과 가족에게 걱정을 끼쳐 미안한 마음, 직업이 없는 백수라는 사실에 저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남들은 일도 육아도 잘하며 살아가는 것 같은데 저만 깊은 동굴 속에 갇힌 기분이 들더라고요. 무술모한 존재, 세상에서 잊혀진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예고도 없이 우르르 몰려오는 감정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2가지였습니다. 우는 것 그리고 쓰는 것. 꺼이꺼이 울고 난 뒤 퉁퉁 부은 눈으로 라면을 먹고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초라해 또 한 번 울었어요. 더는 눈물이 나지 않을 때쯤 책상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공유하고 싶지 않고 공유할 수도 없었던 날 것의 일기를요. 꽤 긴 시간 동안 저와 제게 닥친 상황을 미워하는 글을 썼어요. 그렇게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을 대로 털어놓고 나니 어느 날부턴가 일기 마지막 줄에 희망의 말들이 보이더라고요.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충분해. 다시 시작하면 되지. 축적의 시간이 주는 힘이 있잖아.
지금껏 그래왔듯 한 걸음씩 나아가 보자. 일기 덕분에 내 마음의 알고리즘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많이 축적했어요. 일기를 읽다 보니 알겠더라고요. 제가 언제 기쁜지, 언제 슬픔이 차오르는지, 어떤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떤 가치관과 목표를 지향하는지를 말이에요. 좋은 일, 힘든 일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쁜 일이 있을 땐 교만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마음이 힘들 때 너무 좌절하지도 않아요. 돌고 도는 게 인생이고, 어떤 순간이든 가장 중요한 건 그 일을 대하는 나의 태도일 테니까요. 누군가 말했어요. 일기를 쓰는 것은 하루를 2번 사는 것이라고요. 한 번 경험한 삶을 다시 음미하고 새롭게 해석하거나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겠죠. 2번 사는 하루가 좋아서 오늘을 한 번 더 기억하고 싶어서 요즘은 일기를 자주 씁니다. 그렇게 기록된 하루하루가 제 삶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줄 거라 믿으며 찰나의 순간을 오래 간직하는 비결 포토로그. 저는 24살에 독립했고 31살에 결혼했어요. 자취할 때는 나만의 공간에서 누리는 자유가 좋았고 결혼 후에는 남편과 함께 만들어가는 날들이 즐거웠어요. 하지만 멀어진 거리만큼 부모님을 자주 못 뵙는 게 속상하더라고요. 바쁘단 핑계로 부모님의 따스한 품을 잊고 살다가 문득 그리움의 눈물이 핑돌 때가 있는데요. 전화하기는 쑥스러워서 괜히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뒤적여보곤 합니다. 아주 한참 스크롤을 내리거나 수년 전 웹하드 폴더를 뒤져야만 만날 수 있는 사진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아빠가 돌아가실 때 했던 다짐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돼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엄마의 모습을 많이 담아두어야지. 그래서 친정에 가면 엄마의 일상을 파파라치처럼 수시로 찍습니다. 큰딸이 아니면 누가 사진을 찍어주겠냐며 생색을 내곤 하지만 사실 제가 찍은 사진을 안주 삼아 엄마와 속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게 참 좋아요. 아빠와의 추억 얘기도 유쾌하게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가끔 엄마가 옷장 깊숙이 넣어뒀던 앨범을 꺼내오기도 하는데요. 제 기억에는 없는 갓난아기 시절부터 가족과 함께했던 추억, 살았던 동네, 안부가 궁금해지는 친구들까지 추억 속 장면에 머무르게 만드는 사진이 가득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여다보게 됩니다. 여기에 최고의 스토리텔러, 엄마의 이야기가 더해지면 그날 밤은 술을 안 마셔도 추억에 취해서 알딸딸해져요. 사진엔 보이지 않는 뒷이야기를 어찌나 맛깔나게 풀어내는지 방구석 사진 전시회가 따로 없다니까요. 이미 한참 지나버린 시간을 이토록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추억할 수 있다니 그게 사진의 힘인 것 같아요. 전 피사체의 애정을 가득 담아 사진 찍는 행위를 꽤 좋아하는데요. 많고 많은 순간 중에서 바로 지금 가장 담고 싶은 장면 딱 하나를 마음대로 고를 수 있다는 건 너무 근사한 일이잖아요. 세월이 흘러도 어제 일처럼 그때를 떠올릴 수도 있고요. 스마트폰이 나온 뒤로는 원하는 때에 바로 사진을 찍을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버튼만 누르면 효과나 비율도 마음대로 정할 수 있고 여러 장 찍어서 가장 잘 나온 사진을 선택할 수도 있으니까요. 다만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쉽게 찍은 만큼 쉽게 잊힌다는 게 아닐까 싶어요. 찍어둔 사진이 너무 많기도 하고 언제든 원하면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전 사진을 오래 간직하고 싶어서 찍거든요. 기억 속에서 사라질 뻔한 소중한 순간들을 생생하게 되살리려면 기계 안에 있는 사진을 밖으로 꺼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찍는 건 디지털로 하지만 보는 건 아날로그로 만들어야겠다고요. 실행에 옮기려니 사진 인화에 대한 고민이 생겼어요. 매번 인화를 맡기자니 비용도 보관도 번거로울 것 같았거든요. 마침 사놓고 방치해뒀던 포토 프린터가 생각났습니다. 전용 앱에 들어가 보니 한 장의 필름에 2분할 인쇄가 가능하더라고요. 출력된 사진 크기가 인생 네컷 스티커 사진 한 컷 정도라 크기도 적당하고 노트에 붙이기도 좋을 것 같았어요. 사진을 인화할 준비를 마치고 나니 적당한 노트가 필요했습니다. 사진에 대한 짧은 코멘트를 같이 적고 싶었거든요. 여러 노트를 찾아보다가 칸이 6x6 정도 되는 먼슬리 내지가 있는 노트를 발견했는데요. 인화한 사진을 붙이고 살짝 남은 여백의 코멘트를 쓰면 딱이겠더라고요. 노트의 이름은 2024 포토로그라고 지었습니다. 노트를 만들고 나서 1에서 2주에 한 번씩 포토로 그의 칸을 채우고 있어요. 우선 그간 찍어둔 사진을 쭉 봅니다. 여러 장 찍었거나 캡처해둔 사진이 있으면 가장 잘 나온 사진, 나중에 볼 것 같은 사진만 남겨두고 삭제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해요.
그 다음엔 날짜에 맞는 사진 중에서 인화하고 싶은 사진 딱 한 장을 고르는데요. 이 작업 꽤 신중해지더라고요. 먼슬리 칸에 붙일 수 있는 사진은 한 장이거든요. 찍어둔 사진이 없는 날짜에는 다른 날짜의 사진을 뽑아서 붙이거나 빈칸으로 두기도 합니다. 사진을 붙이고 난 여백에는 사진에 대한 소감을 한두 줄 써두고요. 찍은 순간의 기억, 함께했던 사람이나 장소 등을 떠올리며 인화한 사진이라 그런지 노트를 빼곡히 채운 사진들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기계 안에 담겨있던 사진을 밖으로 꺼내는 작업을 했을 뿐인데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일단 스마트폰의 용량과 씨름하지 않게 되어서 좋습니다. 스마트폰 사진을 정기적으로 정리하게 되어 보고 싶은 사진을 찾는 것도 쉬워졌고요. 무엇보다 가장 좋은 건 기억하고 싶었던 순간이 아주 선명하게 떠오른다는 거예요. 포토로그 노트를 쓰면서 살아온 시간을 적어도 3번 이상 보게 되었거든요. 찍어둔 사진을 보면서 인화한 사진을 붙이면서 붙여둔 사진에 코멘트를 쓰면서요. 여러 번 보는 것이었어요. 찰나의 순간을 오래 간직하는 비결은 간직한다라는 말은 생각이나 기억을 마음속에 새겨둔다는 뜻이잖아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돌처럼 단단하지 않아서 무언가를 새기려면 한 번, 두 번, 3번 보고 또 보면서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조금은 귀찮고 불편하더라도 세상에 하나뿐인 사진 기록을 남겨보면 어떨까요? 소중한 순간을 오래오래 간직하면서 바래지 않는 기억으로 마음에 새겨지도록 내 마음이 원하는 방향으로 디깅 기록. 언젠가 친구들과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요. 카페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중에 한 친구가 요즘 고민이라며 해결 방안이 있는지 묻더라고요. 난 직업적 특성도 있고 해서 사실 옷에 별 관심이 없어. 지금 입은 티셔츠도 동생이 준 거고. 그런데 얼마 전에 만난 친한 친구가 세상에 예쁜 옷이 얼마나 많은데 매번 티셔츠만 입냐고 묻더라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난 옷뿐만 아니라 취향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다들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기호가 확실한데 난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고민이야. 고민을 털어놓은 친구에게 권혜슬 님의 취향의 기쁨이라는 책을 추천했어요. 얄팍하고 가난해 보이던 나의 취향을 사랑스럽게 만들어준 꼭꼭 숨어있던 취향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준 아주 고마운 책이거든요. 없는 줄 알고 지내왔지만 사실은 방치해두고 있었던 내 소중한 취향들. 권혜슬, 취향의 기쁨. 취향의 기쁨 책에 나오는 문장이에요. 없는 줄 알고 지내왔지만 사실은 방치해두고 있었던 소중한 취향들이라니? 없는 줄 알고 지내왔지만이라는 문장에서 갑자기 희망과 비슷한 감정이 차올랐던 기억이 났어요. 저도 취향 찾기에 진심이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취향을 갖게 된 계기부터 시작해서 취향은 타고나는 것인지 아니면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것인지 취향은 발견하고 계속해서 발전시켜야 되는 것인지 등 궁금한 게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왜 우리는 취향에 대해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지 도대체 취향이 뭐길래 다들 자기만의 취향을 갖고 싶다고 하는 건지 근본적인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때에 제가 대답한다면 아마도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누가 내 취향을 물었을 때 아무거나라고 대답하고 싶지 않아요. 이 나이쯤 되면 어느 한 분야에 깊이가 있는 취향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의 제게 같은 질문한다면 나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서 라고 대답할 겁니다. 취향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방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나의 취향을 안다는 건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의 방향이 어디인지를 아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취향을 찾아 헤매고 발견하고 또 그 취향을 가져나가려 하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조금 더 나다워지고 조금 더 행복해지니까. 글을 쓰다 보니 아무거나의 애매함에서 벗어나고 싶은 분, 숨어있는 나의 취향을 발견하고 싶은 분, 내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고 싶은 분, 그 외 취향에 관심 있는 모두에게 취향 발견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싶어집니다. 저는 취향 찾기도 기록을 통해서 했거든요. 우선 달력이 필요합니다. 캘린더도 좋고 먼슬리 양식이 있는 노트도 좋아요. 저는 선물 받은 캘린더를 준비했습니다. 12달 쓸 수 있는 달력이 있으니 월별로 관심 있는 주제를 정해서 취향을 디깅하면 어떨까 싶었어요. 디깅은 파다라는 뜻인데요. 말 그대로 주제에 대한 취향을 파보기로 했습니다. 그달의 주제에 대해 마음이 끌리는 것들을 자유롭게 적다 보면 나의 취향이 조금 더 선명해질 것 같더라고요. 마음이 가는 것들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이 취향 찾기 프로젝트의 이름은 월간 취향 디깅입니다. 2월엔 나를 키우는 단어들에 대해 적어봤어요. 언어의 세계가 곧 나의 세계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말을 할 때도 글을 쓸 때도 늘 쓰는 단어만 쓰는 것 같아서 언어의 세계를 넓혀보고 싶다는 바람이 생겼어요. 한 달 동안 낯선 단어, 써보지 않은 단어, 우연히 알게 된 단어 등을 기록하고 뜻과 사용되는 예시들을 찾아보곤 했습니다. 숙고 깊이 생각함, 변주 주제를 바꿔 변화를 줌, 분별 옳고 그름을 가려 판단함, 공명 함께 울림, 성원 정성껏 도와줌, 영겁 아주 오랜 세월, 사유 깊이 생각함, 밀도 뻑뻑한 정도 등 제가 적은 단어들은 주로 생각이나 시간과 관련되어 있더라고요. 숙고하며 글을 쓰고 변주를 통해 다양한 시각으로 주제를 바라보며 분별 있게 정보를 선별하고 독자와 공명하는 글을 쓰고 싶은 마음, 성원해주는 지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 영겁의 시간 동안 남을 기록에 대한 소망, 깊은 사유를 통한 나만의 관점, 글의 밀도를 높이는 노력 등 달력에 써내려간 단어들이 제 삶과 생각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신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단어의 의미를 익히는 과정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졌어요. 4월은 아무튼 공공이라는 주제였는데요. 내게 만약 아무튼 시리즈 나를 만든 세계, 내가 만든 세계라고 생각하는 한 가지 주제로 작가의 경험과 생각을 담아내는 에세이 시리즈의 원고를 집필할 기회가 온다면 어떤 주제로 쓸 수 있을까 상상하면서 적어봤어요. 좋아하는 것과 그 이유, 좋아하는 마음의 크기 같은 것들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손글씨, 정성, 드라마, 대화, 아이들, 재즈 등 책 한 권 분량 써낼 수 있을 만큼 좋아하는 마음의 크기가 큰 것도 있었고 왜 좋은지 마땅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것도 있었는데요. 어떤 걸 좋아하고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던 게 큰 수확이었어요. 10월엔 가보고 싶은 곳에 대해 기록했어요. SNS에서 한 번쯤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공간이 눈에 띌 때면 어떤 곳인지 적극적으로 찾아봤습니다. 위치, 특징, 인테리어, 리뷰 등을 보며 방문하고 싶은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구분했어요. 방문하고 싶은 곳의 특징들을 모아보니 저희 공간 취향, 인테리어 취향이 뭔지 알게 되었죠. 우드와 화이트가 조화를 이루는 곳, 공간 분위기와 조도가 잘 어울리는 곳, 차갑고 시크한 느낌보단 따뜻함과 심플함이 느껴지는 곳이 좋아요. 카페는 미색 테이블이 있는 곳을 더 선호하고요. 이때의 디깅 기록을 계기로 요즘은 새로운 장소를 방문할 때 구석구석을 세심히 관찰하는 취미도 생겼습니다. 공간의 매력적인 요소들을 발견하는 일, 공간을 만든 사람의 의도를 찾아보는 일은 생각보다 흥미로운 일이더라고요. 마침내 12월 31일, 이날의 취향 디깅 기록을 남기고 볼펜 뚜껑을 닫은 다음 1년의 기록을 책상에 쭉 펼쳐두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그제야 취향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취향은 누가 봐도 근사해야 하는 게 아니었어요. 뚜렷하게 보여야 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남보다 더 많이, 더 깊이 알아야만 하는 것도 애정이 넘쳐서 몇 시간이고 떠들 수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국어사전에 나오는 단어의 뜻 그대로더라고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방향, 그것이 뭔지를 알아가는 과정 자체가 취향이구나. 돌틈 사이에 피어난 풀꽃을 보며 삶의 의미를 찾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서 가능성을 발견하며 멈춰 고민하기보단 움직이고 실패하며 배우고 중요한 가치에 시간을 쏟는 것을 효율이라 여기며 작은 일에도 정성과 마음을 다하기를 게을리하고 싶지 않은 것. 이게 제 취향이었어요. 12장의 달력을 채우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방향엔 그 어떤 자격이나 조건도 기준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요. 취향의 정원을 가꾸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이고 싶어요. 취향을 가꾼다는 것은 나의 마음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끊임없이 탐구하는 사람이고 나의 마음을 탐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나다운 삶을 살고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요. 어디서든 이 말을 자신 있게 하고 싶어요. 저는 제 마음이 원하는 방향을 잘 찾는 사람이에요. 좋은 문장을 베꼈으면 생기는 문장 수집.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한창 유행이던 시절 필사라는 취미가 생겼어요. 그때는 집 앞에 카페조차도 마음 편히 갈 수 없었잖아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취미가 필요했습니다. 이왕이면 생산적인 일이었으면 했고요. 이전에도 좋은 문장이 있으면 다이어리 한쪽에 적어두곤 했었는데 이참에 노트를 따로 마련해서 필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막상 필사용 노트를 준비하고 나니 페이지를 어떻게 채울지 부담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
꾸준히 할 수 있을지 등 고민을 한참 했어요. 하지만 걱정이 무색하게도 어느덧 노트의 마지막 장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처음엔 소소한 취미였는데 지금은 제 삶에서 아주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필사노트를 펼치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주로 도트노트에 필사를 합니다. 글씨를 가득 채웠을 때 줄노트나 모는 노트보다 가독성이 좋더라고요. 필사는 대부분 책을 완독한 후에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책 한 권의 흐름을 이해한 뒤 쓰고 싶어서입니다. 책을 읽으며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쭉 들어본 뒤에 중요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제 생각을 덧붙이는 방법으로 필사를 해요. 책을 읽는 과정에서 공감이 되거나 기억하고 싶은 부분, 언젠가 인용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문장이 있는 페이지에는 인덱스를 붙여둡니다. 그리고 인덱스를 붙인 모든 문장을 필사하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책 한 권당 노트의 양면 페이지를 넘기지 않는 것으로 분량을 정했어요. 분량을 정해두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장을 추려내는 훈련이 되어 좋더라고요. 필사할 책을 고르는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저의 경우 재미있게 읽은 책이나 생각할 거리가 있는 책을 필사하고 있어요. 사실 중요한 건 어떤 책인지보다 내가 필사하고 싶은 책이더라고요. 뭐든 재미가 있어야 꾸준히 할 수 있으니까요. 효율과 속도가 중시되는 요즘 시대의 손글씨로 문장을 베껴 쓰는 저희 취미를 보고 도대체 왜 필사를 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필사의 유익 10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 글을 다 읽고 나면 아마 여러분도 필사노트를 마련하고 싶으실 거예요. 아침부터 잠들기 전까지 우리는 누군가와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족, 회사 동료, 지인, 오가며 만나는 이들, SNS 속 잘 모르는 이들까지 끝이 없죠. 그렇게 사람들과 늘 연결되다 보니 나 자신과 연결되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수많은 만남 속에서 나라는 존재와는 정작 만나지 못해요. 이럴 땐 의도적으로 세상과 로그아웃하고 나 자신에게 로그인하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필사하는 시간만큼은 책과 문장, 노트와 펜 그리고 내가 존재해요. 휴대전화의 알림음도 주변의 소음도 모두 사라지고 오직 나의 호흡과 펜이 종이 위를 스치는 소리만 들립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오롯이 나에게로 로그인하는 시간, 나를 만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저는 필사를 할 때 베껴 쓰고 싶은 문장을 읊조리며 노트에 옮겨 적습니다. 문장을 그대로 베껴 써야 하니까요. 덕분에 아주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노트북으로 작업할 땐 창을 많이 띄워두고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처리하잖아요. 속도는 빠른 것 같지만 오히려 산만해집니다. 딴짓도 많이 하게 되고요. 하지만 필사는 책과 문장, 글씨에 집중하며 빈 페이지를 채워야 하기에 1시간이 10분처럼 지나가는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온전히 몰입하게 되는 경험, 이 시간이 참 귀해요. 필사는 우리의 언어 능력을 자연스럽게 키워줍니다. 예전에는 글을 읽다가 낯선 단어를 만나면 대충 이런 뜻이겠지 하고 넘기곤 했어요. 하지만 필사를 시작한 후로는 모르는 단어를 만날 때마다 사전을 찾아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단어의 뜻을 아는데 그치지 않고 그 단어가 문장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미묘한 느낌을 전달하는지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단어가 모여 문장들이 모여 문단을 이루는 과정을 직접 손으로 써가면서 체득하게 된 거죠. 필사를 거듭할수록 단순히 어휘력이 늘어난 것을 넘어 글 전체의 흐름과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는 문해력도 함께 향상되었답니다. 손끝으로 전해진 피랍이 고스란히 종이에 묻어난 필사 노트를 보고 있노라면 책을 읽고 필사를 하며 들었던 생각, 그날의 분위기, 배경으로 들었던 음악 등 차곡차곡 쌓아온 나의 시간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한 기분이 들어요. 처음 시작했을 때의 서툰 글씨체부터 점점 익숙해지는 필체와 문장을 고르는 안목의 변화까지 말로 표현하기 힘든 뿌듯함이 밀려옵니다. 빈 노트가 나의 시간과 노력으로 조금씩 채워지는 과정을 보고 나면 다른 일도 분명 잘 해낼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겨요. 책을 펼치고 펜을 들면 그 순간 저자와 나만의 소소한 티타임이 시작됩니다. 저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면 저는 귀 기울여 듣고 그의 말을 노트에 받아 적으면서 제 생각을 정리하곤 해요. 때론 작가의 재치 있는 표현에 혼자 피식 웃기도 하고 가끔은 어머, 이건 내 생각과 다른데? 하며 살짝 고개를 갸우뚱하기도 합니다. 마음에 쏙 드는 문장을 만나면 와,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라며 묽게 박수를 칠 때도 있고요. 그렇게 필사를 마치고 나면 좋은 사람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기분 좋은 여운이 남습니다. 일상 속에서 종종 작가와 나눈 대화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시공간을 초월해 저자와 마주 앉아 커피 한 잔을 나누는 듯한 이 경험은 독서 후 필사를 할 때 배가 됩니다. 좋은 문장을 한 줄 한 줄 정성스레 옮겨 적다 보면 읽을 때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반짝이는 아이디어들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그럴 때 곧바로 아이디어 노트에 기록을 해둡니다. 작가의 아이디어와 저희 생각이 만나 새로운 창작물의 씨앗이 되는 순간이죠. 이렇게 모은 아이디어들은 나중에 글을 쓰거나 강연을 할 때, 콘텐츠나 모임을 기획할 때 큰 힘을 발휘합니다. 특히 다양한 분야의 책을 필사하다 보면 서로 관련 없어 보이는 내용들이 연결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예상 밖의 조합에서 참신한 기획이 탄생하기도 합니다. 필사는 단순히 문장을 따라 쓰는 일 같지만 실은 그 과정에서 나만의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숙성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필사를 하다 보면 책 속에서 또 다른 책을 만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저자가 인용한 구절이나 참고 문헌을 옮겨 적으면서 마치 도서관에 새로운 서가를 발견한 듯한 설렘을 느끼는데요. 익숙한 고전의 구절이 새로운 맥락에서 등장할 때는 반갑기도 하고 전혀 모르던 책의 제목에 호기심이 생겨 찾아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발견한 책들은 나의 독서 목록을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끊임없이 새로운 세계를 알아가고 싶은 마음을 선물해줘요. 읽는 속도보다 책을 사는 속도가 더 빠른 것이 살짝 문제이긴 하지만요. 하하. 유산으로 몸과 마음이 힘들었던 시절을 떠올리면 남편의 두 손에 들려있던 분홍 보자기가 생각납니다. 분홍 보자기 안에는 시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음식이 한가득 있었는데요. 음식을 하나씩 꺼내면서 먹는 방법을 설명하는 남편의 얼굴을 보는데 예전에 필사했던 문장이 떠올라 펑펑 울었어요. 어머님이 해주신 음식이 아픈 저를 위한 간절한 기도 같았거든요. 결코 내 것일 수 없다고 여겼던 내가 소중하다는 감각과 나를 이어준 한 끼의 식사. 어떤 음식은 기도다. 누군가를 위한 간절한 김원비, 다정소감. 책을 읽을 때는 눈으로만 스치듯 지나갔던 문장이 필사를 하면서 가슴에 새겨집니다. 그렇게 가슴 깊이 새겨진 문장은 일상 속에서 문득문득 떠오르며 위로와 용기를 주기도 하고요. 저는 요즘도 필사를 통해 마음으로 기억하는 문장을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타인의 문장을 옮겨 적다 보면 내 안의 목소리가 깨어나는 걸 느끼게 됩니다. 나라면 이 문장을 어떻게 표현했을까? 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나도 한번 써볼까? 같은 생각을 하게 되어 책의 내용이 곧 내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사람 사는 이야기를 쓴 게 책이니까요. 필사는 결국 자기 글을 쓰기 위한 디딤돌이라는 조경국 작가님의 말씀에 매우 공감합니다. 저도 필사를 꾸준히 하다 보니 글이 쓰고 싶어졌고 지금은 이 책을 쓰고 있거든요. 누군가의 문장에서 영감을 얻고 이를 발판 삼아 나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것, 필사가 주는 굉장한 유익입니다. 필사는 결국 자기 글을 쓰기 위한 디딤돌입니다. 좋은 글을 베껴 쓰다 보면 나중엔 나의 글을 쓰고 싶은 생각이 자연스레 듭니다. 필사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쓰는 필사로 조금씩 나아갑니다. 조경국, 필사의 기초. 필사는 마음으로 읽고 손으로 기억하는 방법이자 좋은 생각을 내 안에 심는 것과 같습니다. 필사를 통해 글자 너머의 의미를 만나고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 미래 일기. 20살 때부터 매년 다이어리에 써두었던 꿈이 있는데요. 바로 국토대장정 완주하기입니다. 한계를 넘어서는 경험, 성취감, 다이어트 효과까지 일석삼조일 것 같아서 언젠가 꼭 도전해보고 싶더라고요. 마침 첫 직장에서 퇴사하고 갭이어 학업이나 직장 생활을 잠시 중단하고 여행이나 봉사활동을 하며 자아를 성찰하고 진로를 탐색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이때가 아니면 평생 못할 것 같아서 덜컥 신청을 해버렸어요. 막상 결제하고 나니까 걱정이 밀려오는 거 있죠. 23박 24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걸을 수 있을까? 목포에서 임진각까지 400km가 넘는데 과연 완주할 수 있을까? 중간에 포기하고 싶으면 어떡하지? 새로운 일을 시도하려고 할 때 설렘과 두려움은 한 세트의 감정이잖아요. 전 그럴 때 먼저 그 길을 걸어본 사람의 책을 찾아 읽곤 해요. 한비야 님의 바람의 딸, 우리 땅에 서다 도 그런 이유로 만난 책이었는데요.
땅끝 마을에서 시작해 통일 전망대까지 800km를 49일 동안 걸은 국토 종단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국토대 장정을 떠나려는 제게 딱 필요한 책이었죠. 책을 읽는 동안 막막하게만 느껴졌던 23박 24일의 여정이 조금씩 상상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24일 차에 임진각에 도착하면 어떤 감정이 들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미래를 상상하다 보니 문득 미래 일기라는 걸 써보고 싶어졌어요. 여러 자기계발 서적의 저자와 동기부여 강사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마치 현재인 것처럼 상상하며 일기를 쓰면 꿈이 이뤄질 확률이 높다 라고 언급했던 게 생각났거든요. 저의 오랜 꿈이었던 국토대 장정을 결심하며 목표는 딱 하나였어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것. 그래서 국토대 장정을 떠나는 과정을 마치 한 편의 영화라고 생각하고 도중에 만나는 온갖 역경을 극복하고 임진각에 도착하는 주인공을 상상하며 미래 일기를 써보기로 했습니다. 그대로 되든 안 되든 믿져야 본전 아니겠어요? 그대로 이뤄지면 너무 행복할 테고 설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그 상상에 가까워질 테니 말이에요. 2012년 7월 28일 토요일 국토대장정 23박 24일의 여정이 끝났다. 목포에서 시작해 임진각까지 400km가 넘는 길을 걸어왔다. 발바닥은 물집투성이고 다리는 천근만근이지만 가슴은 뜨거운 감동으로 가득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길에서 답을 찾고 싶다는 공통점이 있었던 우리 조 멤버들 덕분에 중간중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을 이겨낼 수 있었다. 첫날이 생각난다. 필요한 물건만 챙겼다고 생각했는데 오래 걸으니 가방이 어깨를 짓눌러 손가락, 발가락이 퉁퉁 부었다. 이것도 저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나의 욕심이었음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비가 내려 체육관에서 자던 날도 떠오른다. 땀 냄새에 비를 맞아 꿉꿉한 냄새까지 더해져 난리도 아니었다. 일상에서라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여기서는 그럴 수도 있지가 되는 게 참 신기했다. 평소엔 잘 먹지도 않는 포카리 스웨트는 왜 이렇게 맛있담. 길을 걸으며 나눈 대화도 기억에 남는다. 개인적인 문제라 나만 끌어안고 사는 고민인 줄 알았는데 다들 비슷한 걱정을 하며 살아가는 것 같아 위안이 됐다. 성장하고 싶은 마음, 꿈을 찾고 싶은 소망, 현실적인 문제들까지 허심탄회하게 나눴는데 가수 G.O.D의 길 노래가 생각났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제가 썼던 미래 일기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국토대장정의 마지막 날인 7월 28일, 정말 깜짝 놀랐어요. 미래 일기에 적은 대부분의 일이 실제로 일어났거든요. 중간에 집에 가고 싶었지만 그동안의 여정을 함께한 조원들 덕분에 끝까지 걸을 수 있었습니다. 생수가 아닌 포카리 스웨트를 먹을 수 있는 날이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고 땡볕을 걷다가 나무 그늘에서 쉬는 시간은 그야말로 천국이었죠. 길 위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나눌 땐 너도 나도 공감하고 위로하며 서로를 응원했어요. G.O.D의 길을 부르며 걷기도 했고요. 시간이 꽤 흘렀지만 여전히 국토대장정 완주의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건 미래 일기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막연했던 생각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며 기록한 경험이 현실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준 고마운 경험이었죠. 그 후로 간절한 꿈이 생기거나 이루고 싶은 목표가 생길 때마다 미래 일기를 쓰는 습관이 생겼어요. 미래 일기를 쓰면 때로는 그대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 이상으로 이루어지기도 해요. 물론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일기를 쓰는 그 순간만큼은 가슴이 두근거리고 무엇이든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아직 피어나지 않은 내 안에 잠재력을 믿어보고 싶어지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감사한 마음도 들어요. 그러니 쓰지 않을 수가 없죠. 가끔은 내가 이런 꿈을 꿔도 될까 하는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너무 허무맹랑한 꿈이 아닐까 주저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내가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써야 한다는 것을요. 지금 당장은 부족해 보일지라도 나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느리더라도 한 걸음씩 나아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5년 후, 10년 후에 자신에게 편지를 써보는 것도 좋고 이루고 싶은 목표를 이미 이룬 것처럼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아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질 거예요. 상상하며 꿈을 적어내려가는 그 시간이 기다려질 겁니다. 더 긍정적이고 도전적인 사람이 될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라고 생각하게 될 거고요. 미래 일기를 쓸 때는 먼저 감정에 충실하게 써보세요. 기쁨, 설렘, 두려움 등 모든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 보는 거예요. 또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지 상상해서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나중에 실제로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날짜, 시간, 장소, 함께 있는 사람들, 주변 환경 등을 세세하게 묘사할수록 그 순간이 더 생생하게 다가올 겁니다.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써내려가다 보면 꿈이 조금 더 현실에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은 과거에 썼던 저의 미래 일기에 나온 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꿈의 목록의 작가되기도 있었거든요. 그때의 저는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지금의 제 모습을 상상하며 설레일 거예요. 과연 내가 책을 쓸 수 있을까? 자신을 의심하던 순간도 있었을 거고요. 결론은 수많은 감정 속에서도 꿋꿋이 설레는 마음으로 미래 일기를 썼다는 겁니다. 세월이 흘러 여러분은 제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고 계신 거고요. 지금 바로 펜을 들고 여러분의 꿈을 써보세요.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을 기대하면서요. 미래 일기를 쓰다 보면 한비아님의 이 말의 의미를 몸소 느끼실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걸어서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은 어떨까? 이건 직접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다. 한비야, 바람의 딸, 우리 땅에 서다. 이것으로 이 도서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좋은 도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깨로 물씀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